임미애의 정치합시다. 뉴스민이 사랑하는 또 강수영이 사랑하는 정치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한 달 건너뛰었나요? 네네네. 근데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네. 지난번에 뵀을 때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간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뭐라 그럴까요? 바보 노무현보다도 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도 칭함을 받는 전 경북도당 위원장님이셨던 고 허대만 위원장님 일주기 추모제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생소해하실 분도 계시니까 허대만 위원장님 그리고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허대만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포항 사람들 그리고 경북 사람들은 좀 아는데 그런데 또 여의도에 가면 허대만을 기억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포항 사람이죠. 그러니까 포항 사람 허대만인데 26세 포항시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는 이제 정당 공천제가 없어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이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되면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7번 출마해서 다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야 어떻게 7번을 출마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포항을 뿐만이 아니라 경북 전체의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게 지역에서 그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다 보니까 시장 후보도 나가고 뭐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7번 선거를 나갔는데요. 결국은 그 야당으로서 포항에서 사는 이렇게 민주당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라는 건 다들 짐작하실 거고 암을 얻었고 투병 생활을 쭉 하시다가 작년 8월 22일 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긴 시간 동안에 하고자 했던 거는 하나예요. 경북에서도 사랑받는 민주당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였고 만약에 정당을 바꿔서 출마를 했다면 이분이 어쩌면 당선이 됐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으로서 이 경북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역주의와 맞서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정치인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병으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가긴 했지만 그 정신은 저희가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 허대만이라는 사람이 갖는 그 뭐랄까 그 위상은 굉장히 큽니다. 지역주의에 부딪혀서 끊임없이 도전한 정치인 저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8월 23일 날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토론회는 지금 민주당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당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23일 날은 포항에서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그 우리 뉴스민 독자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고 예, 주제는 이렇습니다. 메인 주제는 포항 사람 고 허대만 일주기 추모 문화제고요. 허대만의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저희 이 첫 번째 추모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6시 30분 23일 6시 30분 포항 그린웨이 오크 정원이라고 포항 MBC 뒤편에 있는 공원인데요. 야외 공원인데 거기서 추모제를 갔습니다. 많은 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오셔서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추모위원으로도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환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의 화두이자 가장 지금 중요한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한국 정치사의 가장 지금 중요한 화두라고 해야 하는 마땅히 지금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해서 네. 이 고 허대만 위원장의 그 이름을 딴 법이 발의됐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네. 이거는 어떤 법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허대만 위원장을 기억하는 그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네. 이렇게 이게 그가 개인의 능력으로 아무리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해도 그 현실적인 제도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포항시장 선거에 마지막으로 출마했을 때가 42.5가 네, 43% 정도를 얻었는데도 떨어진 거죠. 예. 저희가 그런 안타까움을 기억했던 의원 중에 이제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소위 허대만법이라는 것을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모든 법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심 내용으로 담긴 건 석패율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후보 이중 등록제.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요거를 개방형 명부로 그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 요런 내용을 담은 허대만법이 발의가 되었죠. 예. 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석패율제입니까? 석패 네. 그제는 아깝게 진 사람. 그러니까 그게 석패. 석패 그러면은 이게 이제 떨어진 것도 표로 심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제도로 바꾸면 후보 이중 등록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후보를 지역구 후보 한 번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하든가 둘 중에 한 번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를 지역구로도 후보 등록을 하면서 비례대표 순번에 어느 번호 한 칸을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에 등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다 등록을 해두고 그중에서 떨어졌는데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그건 수학의 영역이어서 그건 모르겠고 떨어졌지만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그 구제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석패율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이저리그의 이제 와일드카드 같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1등, 맞아요. 1등들만 포스트 시즌 가는 게 아니라 2등 중에 가장 승률 높은 팀도 포스트 시즌 나가는. 그래서 허대만 위원장 생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당선이 됐었을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됐죠. 그런데 요게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후보한테 적용이 되지만 이제 요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거기는 이제 진보 정당 계열의 정당이 뭐 진보당이 될 수도 있고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으나 네. 이게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 데는 대단히 의미 있는 법이고 또 하나 40%를 얻어서 1등 당선된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 되고 뭐 한 30% 받았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구제하면 결국은 70%의 유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정치인이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인 거죠. 그렇죠. 또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네. 뭐 대구 경북만 한정을 짓는다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비례대표가 지역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지역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면 재선에 도전할 때는 죄다 당선이 용이한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이 대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몫으로 비례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정은 수도권 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다. 정치 신인의 특히 민주당 출신의 정치 신인을 배출함에 있어서는 지역 정치인을 배출함에 그렇죠. 있어서는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거의 필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정치 신인이 생기는 게 대단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정치 현실상.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
조금 기대를 하는 건 지난번 박강원 원내대표가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그런데 개방형 명부로 얘기하지 않고 네. 박강원 원내대표는 연동형으로 하자. 근데 저희가 사실 주장했던 게 연동형이에요. 네. 이걸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조금 설명이 복잡해지는 면은 있지만 병립형으로 하면 지역구 의석에서 다 가져가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거기다 정당 득표해서 또 가져가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받은 정당이 하나 더 선거 잘 치렀다고 하나 더 주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연동형이면 득표는 했지만 지역구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 정당의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해 주는 거니까 저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으로 시행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네. 기대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선거제도는 어쨌든 시대의 화두가 사표를 어떻게 하면은 좀 없앨까. 패배자의 표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사표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야기를 하다가 대구 지역만 봐도 뭐 1등만 다 당선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 사람은 한 자리도 못 가져가는 패배자는 뭐 그러다 보면 한쪽 당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데 연동형 비례대표 뭐 이런 것을 도입하면 이제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 당은 그만큼 비례대표에서는 좀 페널티를 넣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많으면 의원이 많은 당은 그 지역에서는 비례대표는 덜 가져가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연동성이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강력하게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되곤 했지만은 매 선거철마다 선거철 되기 직전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선거철에 돌입하면 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쓱 없어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제 워낙 지난 대선 때 그 네거티브 공방 뭐 국민들의 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당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정치 현실 속에서 이거 지금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안 하다가는 한국 정치 완전히 망가진다라는 문제의식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정치인들이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헛발질을 해도 거기다 이 잼버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부끄럽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이 정국에서도 윤석열의 지지도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뭐 리얼미터에서는 0. 몇 프로 올랐다 네. 이런 얘기 있는 거. 근데 저는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정말 혐오 이게 지금은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를 그냥 가지고 가서 적대적으로 공생관계라 그러잖아요. 적대적인 지지 그룹들을 가져가면서 내년 총선을 치룬다면 뭐 결과야 각자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가 너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을 주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반한 선거제도 네. 이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역할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다수당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네. 이제 법 통과돼야 될 문제면 다수당이 주도해야 될 형국인데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게 혁신이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내 이야기를. 그러니까 혁신이는 저도 답답해요. 이 사실 혁신이 안과 관련해서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 일리가 있어요. 나름의 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싸워 그냥 저쪽에서 이게 더 이상의 이걸 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 이것을 시행하고 이후에 이게 보정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이걸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사실 혁신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면 민주당 지지는 더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혁신이가 들어선 뒤로 오히려 당내 분란은 더 커졌고 국민들한테 실망감은 더 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말고 민주당이 이걸 과감하게 받아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이가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됐던 게 동봉투 사건 또 하나의 큰 줄기였는데 이제 계속 정당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그럼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선 거니까 그분들을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민주당이 이때껏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도려내고 새로 거듭나겠다. 혁신이라는 게 거듭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혁신이의 안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정치 대중의 입장으로서는 별로 관심이 없던 문제를 그렇죠. 아무 관심 없는 문제예요. 뭐야 저게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고 혁신의 활동은 또 종료가 돼버렸으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내가 매력을 잃었던 민주당에 대해서 매력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나 그래 혁신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민주당 돌아가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생뚱맞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적에는 동의를 해요. 근데 돈봉투 사건이 벌어지게 된 데는 왜곡된 전당대회 룰 때문이었거든요. 예. 대의원 투표에서 대의원 1인당 권리당원의 한 60여 표가 등가성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니 전당대회 지도부로 출마한 사람들은 대의원들을 잡아야 되는 거고 대의원을 잡으려고 하니까 지역위원장하고 결탁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이 뭐라 그럴까 전당대회 룰로 인한 거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에게 주어졌던 이 과대한 표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권리당원, 그러니까 대의원 포함한 권리당원들을 70으로 하고 여론조사 30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측은 이런 건 있어요. 대구 경북의 경우는 뭐 대구는 잘 모르겠고 경북의 경우는 권리당원 숫자가 15,000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전남도당의 권리당원 숫자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30만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20분의 1이잖아요. 만약 당대표 후보 혹은 최고위원 후보가 이 대구 경북 오겠냐는 거죠.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예, 저쪽을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지역 정당이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정책으로 대의원제를 뒀는데 이것을 1대1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대구 경북의 지역위원장들이 지난번에 원외위원장들 간담회에서 우리 그거 그래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표하고 같아라고 말하면 그 사실 상식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의원제도 기득권 포기할게. 이렇게 이제 저희 원외위원장들의 일부가 그 자리에서 선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의 그 특징이 실제로 호남에서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호남 당원들이 호남 의원을 찍어주지는 않았어요. 예, 그 지역색을 따라가면서 뭐 투표 행위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건 있죠. 그 원래 그 뭐라 그럴까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5 당원 조사 5대5로 했을 때는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나올 수 있었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이 개혁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100% 권리당원 투표로 했을 때 김기현밖에 나올 수 없는 구조. 그렇죠. 네. 대한민국 정치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그리고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당이 움직이는 정치의 퇴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비판은 일부분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은 틀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도
근거가 있고 이 주장에도 근거가 있고 지금은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점들을 잘 그 현실에서 녹여내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 저는 논란을 하지 말고 뭐 그냥 받아 명분이 있는 거니까 받아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이렇게 말했다가 또 왕창 깨지기도 하고 아니 그래 이게 개파 싸움과 맞물려서 언론에서 보는 이 문제의 시각이 혁신이가 이 안을 던지는 바람에 개파 싸움이 더 점화돼 버렸다 이런 시각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제 어쨌든 대의원을 축소시키고 권리당원의 힘을 더 늘리는 건 이른바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특정 어떤 지지 세력, 강성 지지 세력들의 힘을 더 실어주는 그 이제 당원들의 뭐 마음 표만 더 확대시키는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김기현이 당 대표로 될 수 있었던 원동력처럼 이제 극렬한 어떤 팬덤 정치를 더 강화시키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아침에 누구 서울에 있는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왜 반대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건 정청래 당대표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그 1등한 후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계속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위가 약간 좀 세잖아요. 굉장히 강했죠. 중도층을 겨냥한 발언보다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제가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난 더 이상 혁신이든 뭐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 이게 논란거리가 돼서 갈등이 더 커져 보이고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더 한심해 보일까 봐 난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 그냥 봐도 이렇게 근데 왜 안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이 이거 정청래 당대표법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장성철 그 소장이 방송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10월 무슨 용퇴론. 네네네. 거기서부터 그 용퇴한 뒤에 다음은 정청래.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래요? 자 정청래는 안 된다. 참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청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어야 한 정청래 너무 이제 중도 확장성이 없으니까. 그럼 김두관 의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김두관 의원 이래가지고 전 좀 저거는 신뢰감이 좀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정청래 김두관 의원을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처럼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기에는 김두관 의원도 훌륭한 분이시긴 하나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득표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의원들 사이에서 아직은 그렇게 지지 기반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뭐 비대위로 가든 뭐로 가든 그 카드를 내세우는데 그래도 의원들 사이에 이게 좀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재판들도 시작되고 또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선고가 날 것 같고 뭐 조만간이라고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뭐 수도권 지지율이 20%대, 뭐 전국 정당 지지율도 20%대, 무당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비관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총선 못 치른다. 뭐 이런 아주 비관적인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전 사실 또 그거 의견에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그러면 누가 나서서 내년 총선을 이끌 것인가. 이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결속해 나가고 국민들한테 잃었던 신뢰를 보여주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당내에서 이렇다 할 누군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를 세우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일찍 네. 이 논란이 자꾸 생기는 이런 이유는 결국은 총선 관련해서 이게 자기 공천 문제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의 다수가 네. 자기 지역 버리고 수도권으로 가서 털을 잡으려고 머리를 들이미는데 그 머리를 들이미는 그 곳이 하필이면 네.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다 들어가서 머리 들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경남 도지사 출마했던 양문석 위원장은 지금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가서 내가 수박을 깨겠다 이러고 나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당내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고 자꾸 저쪽에서는 공격을 하는 거고 대표 내려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다 명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을 닮아가네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저는 빠르게 그 혁신위 안에도 보면은 가능하면 경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공정한 경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총선 관련한 그 공천 기구들을 일찍 출범시키고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총선 준비를 일찍 들어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8월이고 8월 다 갔죠? 그렇죠. 9월 추석하고 하면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10, 11, 12, 1, 2, 3, 4예요. 네. 4월 초에 총선이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경선 들어가고 하려고 그러면 2월 달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10, 11, 12, 1, 4개월 남았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 뭐 비대위를 구성하자 뭐 이재명 물러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럴 시점이 아니다. 차라리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그래서 공정하게 이 총선을 그 경선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총선 관련 기구들을 띄우고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초선에서 마무리할 생각 없을 거 아니에요. 정치 생활을. 그럼요. 재선도 하고 싶고 3선도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뭐 역대급 의석수를 가진 지난 총선 때 네. 그분들이 다 나는 다음 총선 때 그냥 난 물러날래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재선을 생각하는데 재선하기 쉬운 곳은 수도권이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난번에 169석이 그러니까 169명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금 다 수도권에 다시 머리를 들이미는 거고 거기다가 지방선거에서 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 이분들이 내년 선거에 도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도전을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총선은 떨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작년에 지방선거에 또 다 당선이 됐어요. 어쩌면 여기는 생각보다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가능한 게 국민의힘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하나의 지역구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지방선거까지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비명계라고 얘기되는 의원들 지역구에 가서 다 그렇게 도전하겠다고 하니 당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이럴수록 그 선거제 개편에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그 혼란상과 이 좁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알짜배기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서 좀 그나마 좀 그게 분산이 돼가지고 지역에서도 좀 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좀 글쎄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그렇죠. 말씀드리나요? 변호사님은
대구에 계셔서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제가. 네, 대구나 경북에 있는 우리는 아니 그럴수록 선거제도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수도권에 저렇게 머리 드밀고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는데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게 아니라 저기야말로 대선거구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의석수가 줄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일 텐데 그렇죠. 이런 생각 하지요. 그건 우리가 해요. 아하. 수도권에서는요. 아하. 다 자기는 공천받으면 다 이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네 들어가 봐요. 다들 의원님 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조직이 딱 줄을 서서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선거제도 개편의 동력이 민주당 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동인이 될 수 있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권영표 비례대표제를 해야만 하는 어떤 본인의 이익, 정치인들 개인의 이익은 별로 없고 그래 먼 얘기 언젠가 되면 좋지. 근데 지금 나한테는 그게 유리하지는 않아. 이런 이기적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네, 다 있어요. 예. 제가 이거는 2010년도쯤인가요? 당시에 2010년도에 민주당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네. 제 그때 기억에. 그래서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제가 수도권에 가서 이제 의원들하고 어떤 모임에 뒤풀이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법 바꿔서 다 2인 선거구로 쪼개야 돼. 그래서 쟤네들 발 못 붙이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민주당의 현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의석을 민주당이 다 가져오길 바란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돼서 다양하게 그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국회 지방의회를 꿈꾼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3인 선거구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점점 민주당에서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 대구 경북에서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서는 안 나오죠. 우리 민주당 당선자가. 네. 근데 그런 거를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지만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방일 수밖에 없다. 예. 수도권에서는 노무현 정신 얘기하지만 저는 가끔 노무현 정신을 쌈 싸먹었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개혁의 동의는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 확실한데 민주당 내에서조차 그렇게까지 뭐라 그럴까?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또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 뭔가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 밥그릇을 일부 내어주거나 양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싫다. 전혀. 예. 그리고 저는 혁신이 이제 막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정치도 이제 상상의 영역이어서 이런 막 생각을 해보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위원장 일성으로 내년 이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무지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혁신이가 그 발판을 다져보겠습니다. 정치개혁합시다.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면 안동에 출마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대구에 출마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득권 조금씩만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다가섭시다. 같이 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좀처럼 한국 정치사회에 없었던 일이죠. 그런 것들은 자기 거를 다 내려놓으면서 그랬으면 혹시 따라오는 의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하나의 미랄이 이제 조금 싹 트는 그 열매는 엄청날 수 있는 건데. 우리 좀 멋있게 정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평생 의원인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뭐 남들 100살 사는데 내 200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한된 수명에 제한된 권력이라면 이왕이면 폼나게 멋지게 정치 한번 해보는 그런 정치인 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저는 아직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경북에 서울에 여의도에 계시는 글쎄요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 분 계시다면 임미애 위원장님이니까 저런 말씀하실 수 있다. 경북이어서 네, 그런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 아이고 그러니까 소 키우고 계시는 우리 임미애 위원장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거 웃고 넘길 이야기만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당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고 제 생각에 변혁은 한 세대가 어쨌든 뭔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변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변혁을 꿈꾸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모르겠어요. 또 무조건 뭐 용태론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벌써 올드한 정당인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오래된 정치인분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심사숙고하셔서 뭐 아니 불출마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험지에 출마라는 막 우리 지역에 진짜 유명한 정치인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출마 선언하시고 아유 막 홍 시장님하고 싸우기도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홍천 의원이 대구거든요. 조홍천 의원이 사실 이 영남에서는 약간 이런 캐릭터가 맥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할 소리 하는 사람, 민주당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대구 정서에는 좀 이렇게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모시고 오면 좋겠다 이랬더니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수박인데 데리고 와서 떨어뜨리자 뭐 이렇게 가면 아니 조홍천 의원이 정말로 오고 싶어도 오겠어요? 와. 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네. 이 얘기했다가도 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와. 저는 추미애 전 장관도 네. 그분들 대권을 꿈꾸기 때문에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성동구에서 한 번 더 광진구죠. 광진구 한 번 더 나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대구의 딸이라고 하시니 대구 오셔야죠. 네. 네, 대구 출마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갑시다. 이러면은 저는 민주당 분위기는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박지원 의원도 고향에 텃밭을 간다 그러고 천정배 의원도 그렇게 네. 얘기하고 아유 국민의힘은 올드 세력은 올드 정치인 빠지는 분위기인데 네. 이게 뭐 민주당은 거꾸로 가네요. 그러니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당내 계신 분들은 불쾌할 얘기지만은 국민의힘이 이제 탄핵 정국 때 완전히 이제 수축됐던 것처럼 위축됐던 것처럼 다른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민주당이 극도로 한번 위축이 되지 않으면은 개혁의 실마리는 없을 수 있다 이런 비관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네. 예, 뭐 그게 어떤 어떤 요소인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철저하게 망해야 철저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 말은 왜 그런지는 알겠으나 만약에 지금 우리 169석인데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서 막 가는 윤석열 정부를 네. 만약에 저들이 다수 의석이 되면 이 대한민국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이게 진짜 브레이크 없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잘 봐주십시오. 그래요. 아유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러닝타임을. 오늘 그쵸?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